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자본 세 번째 동영상으로 피케티의 누진세 주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피케티가 누진세를 주장하는 건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불평등 해소 방법은 학파에 따라 크게 달라요. 주류 경제학,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파이를 키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친기업 정책 등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죠.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고 생산수단을 공유화,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카르도주의자인 피케티는 중간 정도 입장입니다. 그런 불평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불평등은 혁신을 추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나 국가에 해롭고 특히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그런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법이 이 공식에서 보다시피 저축률은 10% 안팎,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5% 수준이었던 자본 수익률을 누진세를 부과해 떨어뜨림으로써 총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의 비율인 알파, 자본이 1년 소득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베타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데 피케티 주장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을 역사적 5%에서 누진세를 부과해 예를 들어 3%로 떨어뜨리면 극심한 불평등이 100년 뒤에 올 게 200년, 300년 또는 500년 뒤로 미뤄질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극심한 불평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진성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피케티를 냉소적으로 봅니다. 근본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회주의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자들 눈에 피케티는 날강도입니다. 신자유주의 원조 밀턴 프리드먼은 누진세를 부자의 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누진세가 극심한데 이걸 더 강화하자니 신자유주의자들 눈에 피케티는 도둑질도 모자라 이제는 강도질까지 권장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밀턴 프리드먼은 누진세를 없애고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23.5%의 정률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데 피케티가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주장하는 건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 아닙니다. 21세기 자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그 정치 철학적 배경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본주의 이전은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는 자본주의와 다른 두 가지 근본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제. 왕의 자식은 왕 또는 왕족, 귀족의 자식은 귀족, 평민 자식은 평민, 노예 자식은 노예. 봉건제 사회는 신분제 사회일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세습됩니다. 금수저는 평생 금수저,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죠. 둘째, 봉건제 사회의 대합은 대부분은 토지입니다. 90% 이상이죠. 한데 이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고 증식합니다. 김홍도 타작도를 보면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놀고 있죠? 지주를 대신해서 추수를 관리 감독하는 말음이겠지만 이게 바로 봉건제사의 토지 소유자의 모습입니다. 봉건제에서 지주는 경영 합리화니 시장 개척이니 품질 향상이니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토지만 깔고 앉아 있으면 지대는 들어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식합니다. 동영상 1편에서 봤듯이 1700년 이전에 경제 성장률은 0.1%에 불과했습니다. 한데 자본 수익률은 전 세계 어디나 5% 정도였고 아무리 낮게 잡아도 2 내지 3%였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의 50배, 최소 20 내지 30배였으므로 빈부격차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위 10%가 자본, 봉건제에는 토지죠. 자본의 80 내지 90%, 상위 1%가 자본의 50 내지 60%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자본가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생산 기법을 도입하고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한데 현대의 자본가들은 상당수가 그냥 깔고 앉아있는 자본에서 얻어지는 이익만 향유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즉 현대의 자본이 과거의 봉건제 시대의 토지처럼 지대를 창출하는 자본 수익이 지대화돼 버리는 겁니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니까라는 책은 피케티는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자산 보유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생활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피케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자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본주의는 신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층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노동자의 자식도 사장이 될 수 있고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죠. 즉 자본제와 봉건제의 차이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데 현대 자본주의도 금수저 자식은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 자식은 흙수저가 되는 식입니다. 피케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R이 G보다 크다는 부등식은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는 필연적으로 자본 소득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 대해 갈수록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생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운다고 했는데 봉건주의 사회는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웁니다. 현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 1표주의를 사실상 1달러 1표주의로 바꿔버립니다. 1달러 1표주의란 말은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 나옵니다. 그러나 피케티도 이 말에 동의하는 건 틀림없어요. 지난 2016년 미국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정당 이익 집단이 쓴 돈 40억 달러, 대통령 선거 자금 총 2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당시 민주당 힐러리가 모금한 돈 6억 달러, 트럼프는 4억 달러였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차감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지지자들의 소액 기부, 이건 푼돈에 불과합니다. 결국 선거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부조나 기업에서 나와요.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피케티는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은 유럽의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부유하며 평균적인 미국인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것이 왜 그들이 사적인 이해를 대중의 이해처럼 주장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조지 부시 등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들 엄청난 부자입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정책 쓰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금융회사들의 탐욕을 원인으로 보고 글래스-스티글법을 1933년 만듭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겸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상업은행은 일반은행, 투자은행은 위험상품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둘이 겸업하면 결정적 순간에 파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데 미국 금융회사들이 몇억 달러를 들어 로비를 벌여 1999년 미 의회가 글래스-스티글법을 폐기하고 당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빌 클린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9년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 그림은 2015년 8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팩트에 실린 기사인데 클린턴이 글래스-스티글법 폐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글래스-스티글법을 폐기할 때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 출신 로버트 루빈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 14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거대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역대 미 행정부 경제분야 요직을 독차지했다는 기사입니다. 당시 대선 때 트럼프는 민주당 힐러리가 월스트리트의 포로라고 비난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중들이 많았어요. 이게 힐러리가 패배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데 현재 미국 재무장관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 스티븐 무누신입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 문제 가운데 하나가 회전문 인사입니다. 기업계 출신이 정부 요직으로 진출했다가 퇴임 뒤 다시 기업계로 돌아가거나 고위관료가 기업계로 옮겨 로비스트가 되는 현상입니다. 기업계 인사를 발탁할 때 전문성을 살린다는 이유를 들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부 요직에 가서 기업계 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요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죠. 정권 바뀌면 다시 기업계로 돌아가야 하는데 공정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한국도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삼성 출신 진대재 씨가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어요. 한국을 일명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진보라는 노무현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사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에 대해 삼성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론의 주수입은 기업체의 광고입니다. 신문의 경우 신문값은 종이와 잉크값밖에 안 됩니다. 방송은 국영이나 공영방송 빼놓고 오직 광고만으로 운영됩니다. 전 세계 어디나 출판물의 주류 가운데 하나가 재테크 관련 책입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은 피케티는 21세기 자본 356쪽에서 상위 소득 집단들에는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미국 경제가 꽤나 잘 돌아가고 있으며 특히 능력과 공로에 대해 정확하게 포상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들, 기업의 각종 프로젝트 수주나 경영자문 강연 등으로 기업체로부터 돈 많이 받죠? 더구나 주류 경제학 학설은 기본적으로 기업 부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는 불평등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돈이 많을수록 여론 형성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에 분노하는 사람은 투표해봐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 잘 안됩니다. 더구나 설사 원하는 자가 당선되더라도 정치인들 대부분 나중에 정책 쓰는 거 보면 기대와 어긋나거든요. 그러니 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기권하고 거꾸로 돈의 유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봉건제는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현대의 민주주의도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위험하게 됩니다. 피케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1938년 11월 조사의 웨지우드는 1929년 출간된 상속에 관한 고전적인 저작의 개정판 서문에서 금권 민주주의와 이들을 계승한 엘리트들이 파시즘의 출현을 막지 못했다는 동료 버트란드 러셀의 견해에 동의를 표했다. 웨지우드는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확신했다. 그 관점에서는 매우 누진적인 상속세가 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였다. 21세기 자본은 경제학 책이지만 정치학 책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 명제 1번은 R은 항상 G보다 크다. 2번은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자본주의 정당성의 근본은 능력주의입니다. 신문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노력한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2018년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재산 1427억 달러, 빌 게이츠 931억 달러입니다. 한데 부유한 선진국 성인 1인당 재산이 2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가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 성인 평균보다 50만 배, 70만 배 뛰어납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1000배, 아무리 양보해도 1만 배 정도일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부자 이건희 회장 재산이 169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국 성인 평균 1인당 재산이 2억 원 정도예요. 이건희 회장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렇다고 그 능력이 한국인 평균 능력의 8만 5천 배나 됩니까? 극심한 불평등은 실제 능력보다 일부에게 과다한 보상을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정당성의 근본이 능력주의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보통 빌 게이츠를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피케티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성공은 운영체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의 이익을 낸 것이다. 게이츠의 공헌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에서 기초연구를 한 수천 명의 기술자와 과학자의 작업에 의존한 것으로 그들이 없었다면 게이츠의 성공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어떤 부자의 성공은 오로지 그 혼자만의 능력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본 세계 최고 부자 10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공기업 인수로 막대한 돈을 번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이 등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공학자, 과학자 등의 협력이 없었다면 그들 성공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부자들의 상당수가 자수성가라기보다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일궜다는 겁니다. 동물은 유전자만 후손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자뿐 아니라 자산도 후손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 등은 자수성가형이지만 이건희 회장은 선친 이병철 회장한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건 대단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과연 맨 땅에서 그런 성과를 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도표를 보면 1850년에서 1910년 사이 프랑스에서 총 자산의 80 내지 90%가 상속 자산입니다. 이 비중이 1960년에서 1980년 사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1990년부터 상승해 2010년에는 70%에 육박합니다. 2010년 이후 2100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1.7%, 자본 수익률을 3%로 가정할 때 총자산에서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선, 경제 성장률을 1%, 자본 수익률을 3%로 가정 시 90%에 이릅니다. 이는 1910년 이전 베르표코 시대, 그러니까 유럽에서 1차 대전 이전 한 30년 정도 전쟁이 없던 시대, 자본 불평등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이기도 했죠. 베르포크 시대 수준과 같아지는 겁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상속액이 연간 국민소득 대비 몇 프로나 되는지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1차 대전 이전에는 16 내지 24%나 됐지만 그 뒤 점점 낮아져 1960년에는 8% 밑입니다. 그러나 역시 1980년 이후 점점 높아져 2010년 현재 프랑스는 15%, 독일은 10% 정도, 영국은 8%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중입니다. 동영상 1편에서 알아봤듯이 원래 이 국민 총소득에서 25 내지 35%가 자본소득입니다. 한데 상속액이 이 정도 비중 된다는 건 결국 자본소득의 상당 부분, 물론 상속액이 곧 자본소득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결국 상속받은 거라는 뜻입니다. 연간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 내지 25%였던 19세기와 20세기 초 상속자산이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이때 상속자산은 민간자산은 80 내지 90%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였다. 국민소득이 20%인 연간 상속액이 약 30년 동안 더하면 국민소득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거액이 축적되면 이는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최신 자료들에 따르면 2010년에 프랑스에서는 상속자산이 민간자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반면 저축으로 축적한 자본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상속자산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7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8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면 과거 봉건제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재산 그대로 상속되죠. 신분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없다고 해도 금수저 자식은 금수저, 흙수저 자식은 흙수저. 사실상 신분제인 거죠. 피케티는 극심한 불평등은 자본주의 자체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미국은 지난 세기 2번 거대한 경제적 파국을 맞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민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목이 지난 세기 2번, 즉 1928년, 1929년 대공황 직전, 2007년, 2008년 증시 대폭락 직전에 정점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불평등 증가가 금융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이 책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해 국내 보수, 진보적 학자들이 평가한 내용인데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 10% 소득 비율이 50%로 올라갔을 때 위험하고 33% 수준일 때 제일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50%, 2차 대전 뒤 미국 자본주의 황금기 때 33% 하락했다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다시 50%를 차지했다. 이 도표에서 이 말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미국 총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목이 50%에 이릅니다. 1950년에서 1980년 사이는 35% 밑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여러 도표를 보여주는데 공통점이 1950년에서 1980년 사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피케티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우선 자본의 지대화로 자본 간의 금리 생활제가 되고 과거의 지주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봉건제 사회죠. 우리나라의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건물주가
과거 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재산과 신분이 세습되던 과거 봉건제와 흡사한 세습자본주의가 됩니다. 금수저 자식은 금수저, 흑수저 자식은 흑수저가 됩니다. 자본주의 정당성의 근거인 능력주의를 파괴합니다. 또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정하고 1인 1표주의가 1달러 1표주의가 됩니다.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극심한 불평등은 자본주의 자체에 해롭습니다. 피케티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공동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앞서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 방법이 바로 누진세,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조세 피난처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감안해 자본에 대한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합니다. 누진세하고 자본세는 비슷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개념이 다릅니다. 21세기 자본에서 누진세는 주로 소득에 대해, 자본세는 그 자본 그 자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 공식 3가지. 자본 수익률 R은 역사적으로 항상 경제 성장률 G보다 컸다. 총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 총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게 알파다. 1년 소득 대비 자본이 몇 배의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베타다. 아주 거칠게 말해 내 연봉으로 아파트 사는데 몇 년 걸릴까? 이런 개념과 비슷한 게 베타입니다. 공식에서 R은 역사적으로 항상 5% 안팎이었고 저축률 S는 10% 안팎이었다. 경제 성장률 G는 지난 100년간 3 내지 4%였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 사례고 1700년 이전에는 0.1%에 불과했다.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가 좌우하는데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0.7%, 2050년에서 2100년 사이는 0.1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경제 성장률은 1%를 넘기기 힘들다. 불평등의 정도와 직결되는 알파와 베타는 G가 결정하는데 미래의 G가 1이 낮다면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 그래서 방법은 역사적으로 5% 안팎으로 안정적인 자본 수익률 아래 누진세를 부과해서, 즉 망치질을 해서 세후 자본 수익률을 낮춘 수밖에 없다는 게 피케티의 해법, 피케티식 혁명론입니다. 실제로 높은 누진세가 부과됐던 시기에는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 파괴까지 겹쳐 세후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가장 덜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의문이 나오겠죠? 아니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 안 하고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할까? 그건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할 텐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사실 별 큰 효과가 없다는 증거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은 누진세입니다. 누진세는 여러 분야에 적용되지만 피케티가 강조하는 것은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입니다. 도표를 보면 프랑스, 독일, 영국과 미국에서 1910년 이전에는 최고소득 구간에 적용된 세금이 다 10% 미만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0%입니다. 한데 1차 대전 이후 급증합니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 90%를 넘었다가 1980년 70%인데 1988년 28%로 낮아집니다. 이때가 신자유주의자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던 시절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1940년에서 70년대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높다가 1980년대 이후 낮아집니다. 다 신자유주의 득세 때문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미국,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 변화와 흐름이 같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다른데 이들 나라는 미국, 영국보다 불평등이 적죠? 상속세 최고세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면서도 불평등이 적다면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커버했던 듯합니다. 현재 우리는 누진세를 당연시하지만 사실 누진세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난 뒤에도 거의 100년 지난 다음, 즉 1800년대 후반에서 1910년 사이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누진세 도입을 미루다가 1차 세계대전이 임박하자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할 수 없이 도입했습니다. 피케티는 누진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과세제도에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혁신은 누진적인 소득세 도입과 발전이다. 만약 세금 제도가 더욱 누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으로 가장 적은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에 덜 돌릴 수도 있다. 누진적 상속세가 장기적으로 상위 1%가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맨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1910년 이전의 불평등 상태, 상위 10%가 자본의 90%를 소유했던 시기, 1910년 이전의 불평등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아직도 누진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편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래프를 다시 봅시다. 1910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자본의 80 내지 90%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65 내지 75% 수준으로 1950년에서 70년 사이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1910년 베레프코 시대만큼은 아닙니다. 상위 1%가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몫 역시 1910년에서 45 내지 65% 사이였지만 지금은 25 내지 35% 수준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상위 10%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의 경우 1910년에는 45%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35 내지 40% 수준입니다. 단 미국은 45%를 약간 상회해 베레포코 시대 유럽보다 더 불평등이 심합니다. 21세기 자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미국은 1880년대까지는 유럽보다 불평등이 훨씬 덜했고 1910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1980년대 이후 유럽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1980년에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권 국가들, 이른바 앵글로 섹슨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1910년에는 18 내지 24%였다가 지금은 10 내지 17% 수준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비앵글로색슨 국가,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 상위 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1910년에는 방금 봤던 영미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18 내지 22%였는데 1950년에서 70년대 사이 낮아졌다가 지금은 7 내지 11%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영미권 국가들이 유독 불평등의 정도가 심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 소득 상위 0.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방금 봤던 도표와 비슷한 흐름이죠. 1910년 9 내지 11%였다가 지금은 호주는 3% 낮은데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은 7.5%, 영국은 5.5%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 소득 상위 0.1%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입니다. 1910년 8 내지 11%였다가 지금은 2.5에서 5% 수준입니다. 1910년에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 불평등 정도가 비슷했습니다. 한데 지금은 꽤나 차이가 납니다. 영미권 국가들 가운데 특히 미국과 영국은 1910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두 나라에서 가장 융성했던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과다한 소득과 자본에 대해 한때 몰수에 가까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1932년에서 1980년 사이 미국 연방 최고 세율은 평균 81%입니다. 영국도 1941년에서 52년 사이, 1974년에서 78년 사이에는 98%라는 기록적인, 이 정도면 뭐 다 뜯어가는 거죠. 한데 이런 높은 세율은 세수 확보에 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소득 구간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세수 총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과다한 소득과 자산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게 영속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기회의 땅, 평등의 땅임을 자랑했습니다. 한데 1900년대 들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유럽과 닮아가자 이러면 미국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해 과다한 소득과 자본에 높은 세금을 매겼던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부자 감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1950년에서 70년대 사이 많은 세금을 물렸지만 1990년에서 2010년대보다 생산성 상승이 2배였고 경제가 더 잘 돌아갔다. 연간 50만에서 100만 달러 소득에 80% 세금을 먹여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고 경제적
무익한 행위, 지대축을 억제하고 성장 과실을 잘 분배할 수 있다. 그는 최고 한계 세율이 적어도 7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90% 이상에는 찬성 안 해요. 그러면 굳이 사업하고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다 뜯어가는 거죠, 그러면?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파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의문시되는 주장을 합니다. 글로벌 자본세가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한 누진세는 각 국가별로 부과하는 겁니다. 한데 이 글로벌 자본세는 첫째, 국제협조를 통해서 자본이 존재하는 곳에서 세금을 매기고 둘째, 자본 자체에 대해 누진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보통 세금은 수익이 날 때 부과합니다. 기업이 적자가 나면 법인세를 안 냅니다. 개인도 면세점 이하 소득을 얻으면 세금 안 묻습니다. 자본세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존재하는 것 자본 자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토지에 종부세를 매기죠. 그 개념과 비슷합니다. 단 종부세는 부동산에만 매기죠. 피케티가 말한 글로벌 자본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유한 모든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림은 프랑스 최고 부자로 화장품 패션으로 유명한 로레알가의 상속녀 릴리앙 베탕크로가 지난 2017년 9월 20일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릴리앙 베탕크로가 생존 시 신고한 소득은 연간 500만 유로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질 자산은 300억 유로 이상으로 소득 신고액은 실질 자산의 0.0017%에 불과합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소득의 단 1% 혹은 10%만 신고할 때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50% 또는 98% 세율로 소득세를 물려도 별거 없습니다. 최상위 부유 중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비교한 실효세율이 극히 낮습니다. 피케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의 근거에 세금을 산정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자본세는 워낙 이상적이라서 세율을 얼마로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단 피케티가 가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자산이 100만 유로 이하면 0%, 100만에서 500만 유로는 1%, 500만 유로 이상은 2% 세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파른 누진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가령 10억 유로를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 내지 10%, 평균 수준의 부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매기는 게 좋다. 예를 들어 20만 유로 이하는 0.1%, 20만에서 100만 유로는 0.5%를 부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게 자본세 부과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용 자산, 공장, 설비, 광산 등 모든 자산 유형이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피케티는 자본세는 국가가 의존하는 다른 세원을 적당히 보충해주는 정도 이상은 아니다. 고작 해야 국민소득의 3 내지 4% 정도다. 이 추가 세수는 기존 조세를 줄이거나 추가적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2018년 전 세계 GDP가 85조 달러입니다. GDP가 곧 소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3 내지 4%라면 3조 달러 안팎에 이르는 엄청난 양입니다. 2017년 경제협력기구 산하 OECD죠.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9개국, 이 회원국은 잘 사는 나라들이고 타국에 원조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총액이 1466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본세 3조 달러 안팎은 엄청난 돈입니다. 자본세 관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첫째,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 및 은행 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과 은행 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0.1%의 자본세는 실제 세금이라기보다는 의무신고 제도에 가깝다. 사람들은 누구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불리하든 유리하든 보유자본 자산을 세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자본세 과세를 위한 첫걸음은 사전에 계산돼 개별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자산 내역서에 해외 은행에 유치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은행 데이터의 자동 전송을 국제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피케티가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주장한 이유는 첫째, 자본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세금 깎아주기, 세금 할인 경제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자본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벌어지죠. 피케티는 1990년대 이래 유럽 국가 사이에는 조세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아일랜드를 필두로 하고 동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뒤를 따른 조세 경쟁은 법인세 인하를 경제 발전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각국의 세금 할인 경쟁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곳에 이익을 몰아줍니다. 이득이 있으면 법인세 등을 내야 하는데 세율이 낮은 곳에 몽땅 할당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유럽은 개별 국가가 세금을 높게 매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본이 다른 나라로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특히 유럽에서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그리고 영국 왕실령이 맨섬, 저지섬 등은 조세 피난처로 유명합니다. 피케티는 현재의 조세 경쟁이 결국 대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피케티가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하는 그 다음 이유는 조세 피난처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세계적 시민단체 옥스팜의 자료인데 주요 조세 피난처로 15개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30개국 됩니다. 한데 주목해야 할 건 세계적 조세 피난처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같은 유럽 국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는 경제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세계적 조세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현재 부유한 국가들의 순해외자산 포지션이 마이너스입니다. 한데 가난한 국가들도 마이너스예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는 고리게임으로 한쪽이 마이너스면 다른 한쪽이 플러스여야죠. 그래서 피케티는 지구는 화성인 소유한 게 틀림없다고 비꼽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결국 많은 자산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주쿠멘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조세 피난처에 숨어 있다고 보는데 일부 비정부 기구는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부자 감세로 이득을 보고 조세 피난처의 자산을 빼돌림으로써 또 이득을 보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 자본세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피케티 스스로도 이상적으로 인정하죠. 우선 과연 세계 단일 정부 없이 글로벌 자본세 부과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피케티는 국제적 협조를 얘기하지만 국제협조의 대표기구 유엔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둘째 자본세를 설사 거둔다고 해도 각국 사이의 분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분명히 각 나라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이나 회사 건물, 공장 설비 등은 땅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파악 가능하지만 버튼 하나만으로 이동하는 금융자본을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특히 자본세 부과를 위해 나라별로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케티가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호주나 자본주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세계 경제의 활력을 망가지게 하므로 그나마 대안이 글로벌 자본세라는 겁니다.